이 방송은 긴급 재난센터에서 보내는 방송입니다. 자, 침착하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이건 훈련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건 훈련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건 훈련 실제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가까운 집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절대로 밖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밖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건 훈련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집 안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닫고 편하게 계십시오. 아닙니다. 창문을 빛이 셀 수 없는 천으로 가리거나 창문이 없는 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창문을 빛이 셀 수 없는 천으로 가리거나 다시 한번 창문이 알려드립니다. 없는 방으로 집 안에 계신 당장 이동해 분들은 주십시오. 창문을 닫고 편하게 계십시오. 훈련 중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체에 영향이 가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악취와 함께 무엇인가 인기척이 느껴진다면 훈련을 진행 중인 요원이므로 놀라시지 않아도 됩니다. 훈련을 진행 중인 요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훈련을 진행 중인 다시 요원은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인기척이 느껴진다면 훈련을 진행 중인 요원이므로 절대 놀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원이 창문을 두드리면 똑같이 창문을 두드려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훈련 중 민간인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훈련 중 알려드립니다. 민간인의 생존 여부를 파악하기 절대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창문을 두드리면 되겠습니다. 진짜 벌써 왔어. 그리고 본 훈련에는 음성 관련 조사가 있을 터이니 자신이 아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분의 이름을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아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분의 이름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고인의 목소리에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목소리에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취가 사라진다면 훈련 상황이 끝이 났다는 뜻이므로 안심하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새벽 시키시면 4시까지 됩니다. 어떠한 다른 다시 행동도 한번 하지 알려드립니다. 마십시오. 악취가 다시 한번 사라진다면 알려드립니다. 훈련 상황이 새벽 끝이 4시까지 났다는 뜻이므로 어떠한 다른 안심하시고 행동도 창문을 열어 하시면 안 환기를 됩니다. 시키시면 됩니다. 다음은 훈련 상황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겐 소정의 감사패를 지급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달콤한 향이 느껴진다면 실험 중인 화학성 가스가 침투한 것이니까 아래를 확인하여 핑크빛 가스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콤한 향이 느껴지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밑을 내려다보시면 안 됩니다. 훈련 상황이 곧 시작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무슨 일이 적극적인 있어도 참여를 밑을 부탁드립니다. 내려다보시면 안 됩니다. 곧 훈련이 곧 시작될 상황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이것은 실제 적극적인 참여를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긴급 재난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제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입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 재난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지. 지난번엔 얘기 재밌었지? 내가 지난번보다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이번 얘기는 인터넷에서 본 얘기거든. 한번 들어봐봐. 이게 어후 살벌해. 두 커플이 있었어. 여자친구는 서울 쪽에 살았고 남자친구는 부산에 살고 있었어. 근데 한 이틀 전에 300일이라 남자친구가 서울로 올라가서 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한강공원 쪽에서 저녁 늦게까지 치킨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걸치고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모텔에 가서 묵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어떤 모텔인지는 말하기는 그렇고 뭐 여튼 갔는데 특실이 6만 원이고 기본방이 5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 그 둘은 더위에 매우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여서 그냥 기본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 원 방을 추천해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필요 없다고 5만 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현금으로 주셨으니까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607호로 가세요. 라고 하고 특실을 줬다는 거야. 뭐 그냥 특실을 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갔대. 도착하고 나니까 607호는 저 구석 끝방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옆에 바로 창고도 있고. 뭐 어쨌든 들어가니까 방도 엄청 깔끔하고 시설도 너무 좋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둘은 같이 샤워를 하고 모텔에 있는 PC로 영화를 봤대. 영화 제목이 인디 뭐 어쩌고 한 공포 영화였는데 그나마 있는 영화 중에 평점이 가장 높아서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던 중에 여자친구가 피곤한지 벌써부터 살짝 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남자는 담배를 계속 끊었다가 그때 당시에 다시 태우게 되었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비밀이었던지라 여자친구 잠든 김에 담배 한 대 몰래 태우고 오면 딱이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영화를 정지시켜놓고 잠시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소름이 돋았던 게 분명 정지시켜놨던 공포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이 무슨 렉 걸린 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문 여는 동시에 걸어놨던 옷이 털썩하고 떨어지더래. 창문도 안 열어놨고 에어컨만 켜놨는데.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영화의 장면이 너무 무서워서 PC를 끄는데 생각을 해보니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반복되는 게 뭔가 소름이 돋더라는 거야. 그 순간 워낙 무서워서 담배 냄새고 뭐고 여자친구를 흔들어서 깨웠대.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여기서 자기 싫다면서 급하게 자기 짐을 챙기더래. 그래서 일단 그 남자도 옷을 걸치고 급하게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속으로. 한편으로는 여자친구가 자는 척을 하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여자친구의 말이, 나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꼈어.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이상한 여자 한 명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미친 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 이러는 거야.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여자친구는 정신은 들지만 몸이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대. 그리고 나서 남자가 다시 들어올 때 깍 하고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 구석 모서리에서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나가자고 한 거래. 그 여자가 아직 이 안에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말 듣고 소름이 쫙 돋아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사람 많은 거리로 여자친구랑 급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영등포역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밤을 샜대. 어때? 재밌지? 어우, 나는 이 얘기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교통사고였어.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너한테는 치명적이었지. 너는 그렇게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어. 고통 없는 죽음. 응급의료반은 널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어. 네 몸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으니까 차라리 잘 된 거야. 날 믿어. 그리고 넌 나를 만났지. 어떻게 된 거지? 네가 물었어. 저기요, 여기가 어디죠? 넌 죽었어. 내가 말했어. 아무 감정 없이, 꾸밈 없이. 트럭이 달려오다가 미끄러져서. 그거야. 내가 말했어. 나 죽은 겁니까? 그래. 하지만 별로 기분 나빠하지는 말라고. 다들 죽으니까. 넌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지. 너와 나 단 둘뿐. 이 장소는 뭐죠? 네가 물었어. 이거 사후세계인가요? 그런 셈이지. 그럼 당신은 신이에요? 네가 물었지. 그래, 내가 신이다. 내 아이들, 내 아내는. 네가 중얼거렸어. 그들은 어떻게 됐죠? 괜찮은 걸까요? 아, 그게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야. 내가 말했어. 방금 죽었는데도 가족을 떠올리는구만. 좋은 일이야. 넌 끌리는 듯한 눈으로 날 바라봤어. 너한테는 내가 신처럼 보이지 않았겠지. 난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였을 거야.
모호한 권위를 가진 사람, 전능자보다는 학교 교사에 가까운. 아, 걱정 마. 내가 말했어. 그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 네 아이들은 널 완벽한 아버지로 기억하겠지. 너한테 반항할 만큼 잘하지는 않았으니까. 너의 아내는 남들 앞에서는 울겠지만 내심 안도할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네 결혼 생활이 좋진 않았잖아.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녀는 안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거나 뭐 그렇게 되나요? 둘 다 아니야. 내가 말했어. 환생한다. 아, 그럼 힌두교가 맞았군요. 네가 말했지.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맞아. 좀 컸지. 넌 날 따라왔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산책했어. 어디로 가는 거죠? 아무 데도 아니야. 걸으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럼 요점이 뭐죠? 네가 물었어. 다시 태어나면 난 그냥 백지 상태인 거죠. 맞죠? 아기, 이번 삶에서의 내 경험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 내가 말했어. 넌 모든 삶에서의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어. 당장은 기억하지 못할 뿐이야. 난 발걸음을 멈추고 너의 어깨를 잡았지. 네 영혼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거대해. 인간의 마음은 너의 조그만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해. 컵에 담긴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기 위해 손가락을 담가보는 것과 같지. 넌 너의 일부나 너 자신을 그릇에 담아. 다시 나올 때면 넌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야. 넌 지난 34년 동안 인간이었고 그래서 아직은 네 거대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여기에 좀 더 있다 보면 넌 모든 걸 기억하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삶들 사이사이에 그렇게 되는 건 의미가 없지. 그럼 저는 얼마나 환생을 해온 거죠? 아, 많지. 엄청 많아. 수많은 다른 삶을 살았어. 내가 말했어. 이번에는 AD 540년에 중국 소장농 여자아이로 태어날 거야. 잠깐, 뭐라고요? 넌 당황했지. 날 과거로 보낸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겠지. 시간. 알다시피 그건 너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거야. 내가 온 곳에서는 없는 개념이지.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가 고민하며 입을 열었어. 아, 그래. 내가 설명했어. 난 어딘가에서 왔지. 어딘가 다른 곳. 그리고 거기엔 나 같은 자들이 있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 거야. 아, 넌 살짝 실망한 듯 보였어. 하지만 잠깐만요. 내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환생한다면 내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나요? 그럼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 하지만 각자의 삶만을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일어난 건 모를 거야. 그래서 결국 무슨 의미가 있죠? 진심이야? 내가 물었어. 진심으로 나한테 삶의 의미를 묻는 거야? 좀 진부하지 않나? 아, 지금 상황에 맞는 질문이잖아요. 넌 집요했어. 나는 너의 눈을 바라봤어. 삶의 의미, 내가 세계를 만든 이유, 그건 널 성장시키기 위해서야. 인류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성장하길 바래요? 아니, 너 말이야. 나는 모든 우주를 널 위해 만들었어. 한 번의 삶을 살 때마다
너는 자라고 성숙해지지. 더 크고 위대한 지성을 갖게 되는 거야. 나만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같은 건 없어. 내가 말했어. 이 세계에는 너와 나 단 둘뿐이야. 너는 나를 멍하니 쳐다봤어. 하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너야. 너의 다른 삶이지. 잠깐만요. 내가 모든 사람이라고요? 이제야 알았군. 나는 축하의 의미로 등을 찰싹치며 말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간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던지. 그래. 그럼 내가 링컨이고요. 그리고 존 윌크스 부스이기도 하지. 내가 덧붙였지. 내가 그럼 히틀러고요. 넌 몸을 떨며 말했어. 그리고 네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이고. 내가 예수입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야. 너는 침묵했어. 네가 누군가를 해칠 때마다 넌 너 자신을 해치는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선행은 너 자신에게 돌아가. 누군가가 느끼는 모든 행복하고 슬픈 순간들은 네 경험이었거나 앞으로 네 경험이 되겠지. 왜죠? 네가 내게 물었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넌 나처럼 될 것이니까. 그게 너니까. 넌 나와 같아. 넌 나의 자식이야. 와우, 너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어. 내가 신이라는 건가요? 아니, 아직 아니야. 넌 태아야. 아직 자라는 중이야. 언젠가 모든 시간을 거쳐 모든 인간의 삶을 살고 나면 태어나기 충분하게 자라는 거야. 그럼 이 세계는 네가 말했지. 이건 그저 일종의 알이지. 내가 대답했어. 이제 다음 생으로 갈 시간이야. 자, 가지. 그렇게 말하고 난 너를 보냈어. 안녕하세요. 80 스튜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뱃사공의 의식을 신청하셨죠? 자, 여기 편안히 누우시고 눈은 감고 몸은 릴렉스. 네, 좋아요. 자,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당신은 새로운 곳에서 눈을 뜰 거예요. 자, 이제 뱃사공의 의식 출발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북적대는 광장이 보입니다. 먼저 그곳으로 가서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상인들에게 금덩어리를 삽니다. 사셨나요? 이제 그 금을 가지고 마차에 탑니다. 마부에게 돈을 내고 가장 가까운 물가로 데려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동하는 동안에 뱃사공의 의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은 살면서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을 법한 많은 종류의 의식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특정 장소나 거울 앞에서 초를 밝히는 행위나 혹은 화장실에서 칼을 물고 거울을 보는 행위 등등. 사람들이 이런 의식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본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 뱃사공의 의식은 달라요. 바로 현실에서 당신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 당신이 가진 모든 골칫거리들, 공포,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 의식은 겁쟁이들은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힘든 의식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친구들, 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그리워하게 될 거라면 이 의식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겨내지 못할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의식이 당신에게 꼭 필요할 겁니다.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뱃사공의 의식을 떠나보겠습니다. 뱃사공의 의식. 이 의식에 필요한 것은 당신의 광장에서 산 금덩어리입니다. 벌써 마차가 도착했네요. 벌써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네요. 일단 뱃사공을 만나야 하는데 뱃사공은 절대로 낮에 햇빛이 있는 동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이 딱이네요. 자, 이제 물가로 가서 당신의 팔을 뻗고 가지고 온 금덩어리를 수면 위로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고 오로지 금덩어리가 떨어진 수면 위만 보세요. 그러면 점점 당신의 모습이 물에 비쳐 보일 겁니다. 거기에 당신이 떠나고자 하는 모든 것, 당신의 친구들, 가족들, 직업, 명성,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물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점점 일그러져 갈 겁니다. 계속 그곳에 그 생각들을 밀어 넣으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수면이 고요하고 유리같이 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가 오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위를 봅니다. 뱃사공이 배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그는 긴 검정색 망토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얼굴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의 얼굴을 보려고 한다면 뱃사공은 당신을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닌 죽음의 문턱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자, 그의 작고 낡은 배를 타게 되면 나무로 된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냥 털썩 앉습니다. 이제 뱃사공은 천천히 노를 저으며 출발합니다. 이때 당신은 앞을 봅니다. 앞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바닷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는 길이 점점 어두워지네요. 이때 뱃사공은 작은 등불을 켭니다. 그 미약한 불빛을 통해서 당신은 물이 끈적하고 붉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응고된 핏덩이 조각들이 물의 표면에 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핏덩이 속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머리카락이 없고 시퍼런색의 인간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바싹 마른 해골 같은 손을 뻗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려서 자신들과 같은 처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즐기죠. 그러니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흐릿하던 물이 점점 더 새빨간 핏빛으로 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 섬 하나가 보입니다. 그 섬에는 놀랍게도 도시가 있습니다. 아직 섬에 도착하려면 좀 남았으니까 잠시 도시에 대한 설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대한 많은 설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은 인간에게 파멸을 맞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지은 도시라고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옛날에 이곳으로 오는 길을 찾아낸 인간들이 무언가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지은 도시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저곳은 태양의 빛조차 닿지 않는 곳입니다. 때문에 당신은 가까이 가서야 도시의 건물들이 어떻게 생겼나 보게 될 겁니다. 섬에 거의 다 와가네요. 보시면 도시의 건물들이 1900년대 초에 지어진 듯 꽤나 현대적인 모습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이 배는 건물들 사이로 뻗어진 수로를 통해서 도시의 중심으로 갈 겁니다. 여기 수로를 지날 때에는 배에서 벗어나 도로로 뛰어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만 저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오자마자 건물 속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당신처럼 배를 타고 왔다가 중간에 멋대로 뛰어내려 다시 뱃사공에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저곳에서 살며 오로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탈출밖에 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지금 건물 밖을 나오고 있네요. 저들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차지할까요? 저들에게 대화가 통할까요? 뱃사공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여기서 당신의 자리를 지킬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어. 의자 밑을 보시면 총 하나가 있을 겁니다. 총 하나로는 불안하시다고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인지는 보시면 압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같이 지냈던 이웃을 서로 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배에 뛰어오는 데까지는 많게는 셋, 보통은 둘입니다. 당신은 총 하나면 충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리는 안전합니다. 어느덧 배는 도시의 중심부에 닿아갑니다. 거대한 팔각형 건물이 보이네요. 저 건물이 이 도시의 중심입니다. 건물의 외벽에서 나오는 핏빛 분수를 보세요. 저 진한 핏빛물이 수로로 흐르고 바닷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배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저 건물 속에 있습니다. 그곳까지 뱃사공이 천천히 안내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배가 천천히 건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건물 속은 텅 비어있네요. 그 텅 비고 어두운 중심으로 배가 계속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건물 중심에 지름이 50m가 넘어 보이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세네요. 이제 뱃사공이 더욱더 힘차게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배를 몰고 갈 겁니다. 꽉 잡으세요. 자, 배는 소용돌이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뱃사공이 이제 노를 놓고 서서히 몸을 돌려 검은 망토로 당신을 감쌉니다. 그리고 아득한 심연이 있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당신을 거침없이 던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깊숙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곳에서 눈을 뜹니다. 눈을 뜨자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이곳은 현실이자 당신이 꿈꿔왔던 세계입니다. 멋진 집과 많은 돈, 그리고 유명한 직업 등등 조금의 모자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로 아는 척을 하지 마세요. 전에 어떤 남자가 의식을 마치고 마트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반갑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몇 초도 되지 않아 그녀의 육신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 피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육신은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무언가에 손으로 찢기듯 분해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뱃사공의 의식이었습니다. 여행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숫자를 2를 셀 텐데요. 체면에서 깨시려면 셋을 외치시고, 그게 아니고 이곳에서 더 즐기고 싶으시다면 숫자를 세지 마세요. 자, 뱃사공의 의식 체면 여행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하나, 둘, 나는 걷고 있다. 목적지는 바로 앞이다. 이 불쾌한 길을 지나면 그 꺼름직한 건물에 도착해서 그 시름 문을 열고 나면 나에게는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왜일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집을 잃고 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없다. 여기는 사회에서 따돌려진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다. 자선 급식을 얻어먹는 매일. 언제부턴가 살아갈 목적조차 애매모호하게 됐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중 한 사람이다. 불경기였다. 일은 줄고 나는 초조했다. 기사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아니, 속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빚더미 속을 벗어나게 하려고 이혼을 한 아내, 그리고 8살 딸아이.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가족이 있다.
살아갈 버팀목이 있다. 야야야야야야! 하룻밤 머무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호텔이 있다는 거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부자가 된다며? 터무니없이 운이 붙는데 경마도 복권도 전부 맞춘다는 거야. 전부. 거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거야? 거기 갔다는 남자, 이름이 뭐랬지? 이시다였던가? 중앙공원에 있던 노숙자였대. 나도 들은 적이 있다. 땡전 한 푼 없는 고독한 노인이 어딘가의 호텔에 머물러 하룻밤 만에 행복을 손에 넣었다는 시시껄렁한 도시전설. 있을 수 없는 꿈.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인간들은 그런 허황된 이야기조차도 믿고 매달린다. 바보 같은 놈들이다. 나는 오늘 먹을 점심거리 구하러 음식점 골목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옆에 버려진 폐지더미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혼을 했음에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독촉에 못 견뎌서 부인과 8살 딸아이가 집에서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거기에 나온 사진은 나의 아내와 딸아이. 나는 내가 예전에 운영하던 회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난간에 매달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으려고? 나도 여기서 뛰어내리려고 한 적이 있었지. 살아 있어야 비로소 행복을 가질 수 있어. 죽는다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지금의 자네 마음에는 와닿지 않겠지만 말이야. 왜냐하면 자네는 모든 희망을 잃고 여기에 왔으니 자신이 행복해질 가능성 따윈 없다고 생각하겠지. 어떤가? 영원한 행복을 손에 넣고 싶지 않은가? 당신 누구야? 내 이름은 이시다. 이시다라고 하지. 하룻밤의 행복을 손에 넣은 남자지. 들어봤구만. 자, 뭐야? 초대장일세. 영원한 행복을 위한. 자. 그 남잔 내 주머니에 초대장을 놓고는 사라졌다. 편지 봉투 안에 든 작은 초대장. 나는 설마 의심하면서도 초대장이 써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뭐지? 왜 인사를 하는 걸까? 행색이 초라한 나를 놀리는 걸까? 나는 경계를 하며 프런트로 천천히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나는 초대장을 내밀었다. 이시다 씨 초대시군요. 특별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별? 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 끝에 있는 특별실로 안내받아 들어갔다. 나는 경계를 풀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왔구만.
행복과 불행. 이전에 행복했던 사람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불행을 실감하지. 불행했던 사람은 이전의 기억에 비해 처음으로 행복을 음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행복도 절대적인 불행도 존재하지 않아. 자, 앉으시게. 이 열쇠로 저 문을 열면 자네는 영원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네. 나도 이 호텔에 머물게 된 덕분에 그걸 손에 넣었지. 돈은 얼마든지 있고 모든 것은 순조롭게 흐르고 있어. 나는 지금 루프를 계속하는 영원한 행복 속에 있지. 인간 세계에 영원이라는 것은 없어. 절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 않지. 하지만 영원의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네. 실제로 내가 존재하고 있지. 믿을 수 없겠지. 머무는 것만으로 행복해진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자넨 이 열쇠로 저 문을 열고 저 방에 머물게 되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찾아오는 남자에게서 행복을 빼앗지. 그 남잔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돈을 빼앗으면 돼. 강도짓을 하라는 거야? 행복을 빼앗는 거라니까. 저 방에 들어가면 안에는 권총이 하나 있지. 그걸로 상대를 쏘게. 협박하는 게 아니야. 방아쇠를 당기는 거지. 탕! 끝. 단지 그것만으로 자네는 영원한 행복을 손에 넣는 거지. 이건 범죄가 아니야.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아. 물론 경찰에 잡히는 일도 없어. 사건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 됐어. 내가 바보였지. 자넨 금은달의 손님이란 이야기를 알고 있나? 각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화, 구전 같은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금은날 밤에 몹시 가난한 사람 집에 손님이 찾아오지. 친절하게 대해주었더니 다음날 그 손님은 죽어 있었고 그 시체는 황금으로 변해 있었다. 무슨 뜻이야? 아침 이 방에 오는 사람은 금은달의 손님이란 소리일세. 그건 인간이 아니야. 행복을 가져오는 물건이지. 난 범죄 일으키면서까지 돈을 갖고 싶진 않아. 그럼 왜 그때 죽지 않았지? 자넨 더 이상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말에 설득이 되었는지 나는 열쇠를 손에 쥐었다. 그러자 한 가지 약속해 줄 것이 있네. 내년 같은 날에 이곳에 오게. 자네가 빼앗은 금액과 같은 금액을 준비해 오는 거야. 그리고 자네가 한 짓을 생각해내게. 하나씩 정성껏 순서대로 생각해내게. 그것뿐이야. 그것만으로 자네의 행복은 계속 이어지지. 남자의 말이 끝나고 문을 열려고 다가갔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침대 2개와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테이블로 다가가니 권총 한 자루가 있었다. 권총을 집어들자 갑자기 문이 닫혔다. 나는 초조함에 가만히 있질 못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날이 밝아오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권총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겨누었다. 문이 열리고
가방을 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온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그 남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남자가 쓰러진 걸 확인하고 가방을 열어봤다. 돈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가방을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뛰었다. 난 도망쳤다. 돈을 가지고 호텔에서 도망쳐 나왔다. 난 확실히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런 뉴스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 남자의 말대로다. 사건은 존재하지 않아. 돈은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다. 인간 사회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전의 생활을 되찾았다. 아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갖게 되었다.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오늘이 약속의 날. 나는 이시다와의 약속대로 다시 이 호텔에 왔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 다시 특별실로 들어갔다. 나는 여기서 사람을 죽였다. 확실히 죽였다. 1년 전의 일인데도 벌써 몇십 년, 몇백 년 전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난 테이블 위에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을 열기 위해 다가갔다. 이 앞에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났다. 이걸로 160번 하고도 5번째다. 좀만 기다려 보자니까, 최씨. 서울 외곽 도시에 위치한 조그만 아파트의 경비원인 김 씨는 재촉하는 최 씨를 달래며 입을 열었다. 내가 분명히 봤단 말이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말이오. 김 씨는 최 씨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그를 설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늘 밤은 확실한겨? 최 씨가 물었다. 확실하다 말다. 요 며칠 뜸하긴 했는데 오늘은 느낌이 확 온다니까. 아따, 김씨. 근데 자네가 귀신을 볼 줄 안다고 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여. 그니까 그걸 확인해보자고 요렇게럼 자네를 부른 거 아니오. 김 씨는 주차 표지판 뒤에 숨어 야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 야외 주차장을 작은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추고 있었다. 함께 몸을 숨기고 있던 최 씨는 잠시 긴장이 되는지 침을 한번 꼴깍 삼키더니 김 씨에게 물었다. 근데 그 귀신이 언제부터 돌아다녔단가? 이 아파트에 뭔 일이 있는 게 분명해요. 뒤쪽 야산에 송전탑이 들어서고 나서부터인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말이요? 사람들이 참 살갑고 친절했었는데 저 송전탑이 들어선 뒤로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인사도 잘 나누지 않고 엄청 불친절해졌단 게. 그리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잖요.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밤만 되면 이 주차장을 소리 없이 돌아다니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로 보이는 애가 12시 넘어서 밤에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처음엔 그냥 놀이터에 놀러 나온 아이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것이 아니었단 게. 김 씨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지 잠시 팔을 쓸어내렸다. 오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다니께. 그 애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길래 물었지. 혼자 놀러 왔냐고. 근데 애가 나한테 눈을 둘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곳만 쳐다보면서 아무 대답도 없이 그네만 타고 있는겨. 그래서 그 애한테 다가가서 어깨를 살짝 건드려 봤지. 근데 말이요. 김 씨의 말에 최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다음 얘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근데 말이요. 순간 내 손이 그 애의 몸을 뚫고 확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요. 그리고 그 애의 고막 찢는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애는 사라진겨. 내가 우째했겠어. 말도 말어. 겁나 무서워갖고 뒤도 안 보고 도망쳤지. 김 씨는 여전히 이리저리 손전등을 비추며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뒤로 아주 가끔씩 그 애가 나타난다니께.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문 돌까봐 말은 못하겠고 자네만 이렇게 부른 거요. 이해하제? 김 씨의 물음에 최 씨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니까 자네도 눈으로 확인 좀 해주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해보자고. 근데 김 씨, 그 귀신이 나타나면 한 가지 물어봐봐. 그제서야 김 씨는 손전등의 움직임을 멈추고는 시선을 최 씨에게 돌렸다. 뭘 말이요? 귀신들이 자기 죽은 날까지만 기억을 해서 그 이후의 날짜는 잘 모른다던디. 그래요? 내가 어디서 들은겨? 그니께 예전에 말이요. 최 씨가 말을 이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김 씨가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죽어가는 숨소리로 입을 열었다. 왔어. 나타나기만 기다릴 때는 열심히 손전등을 이리저리 돌리던 김 씨가 정작 자신이 찾던 대상이 나타나자 얼른 손전등의 불을 꺼버렸다. 보이제? 저 그네 타고 있는 애 말이요. 김 씨의 말에 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봐 최 씨, 자네가 가서 귀신인지 확인할겨? 날짜를 물어보라면서. 경비원 김 씨의 말에 최 씨는 조심스레 김 씨의 시선을 외면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니까 이런 경비 일은 아무나 못한다니까. 어여, 날 따라와봐. 김 씨는 잠시 온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엉거주춤하던 자세를 일으켜 천천히 발걸음을 그네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최 씨는 여전히 엉거주춤 자세를 유지한 채 김 씨를 조심스레 뒤따랐다. 깊지 않은 어둠 속을 뚫고 다가가자 그 아이는 정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사선에서 접근하는 김 씨와 최 씨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김 씨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엉거주춤한 자세로 자신을 뒤따르는 최 씨가 신경 쓰였다. 예, 아가. 김 씨가
그네 타는 아이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아이가 자리를 뜨지 않고 시선을 김씨에게 향하는 것이 아닌가. 김씨는 심장 소리를 억누른 채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이 몇 년도 며칠인지 아니? 그러자 동그랗게 부릅뜬 눈을 김씨에게 고정시킨 채 그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17년 9월 1일이요. 뭐라고? 김씨는 잠시 최 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재차 그 아이에게 물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러자 아이는 두려움에 떠는 듯 보였지만 김씨를 일깨우려는 듯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2017년 9월 1일. 김씨는 놀란 듯 최 씨를 향해 물었다. 귀신이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남? 이봐 최 씨, 오늘이 2012년 9월 1일 아닌감? 그제서야 최 씨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곧게 펴더니 천천히 아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었다. 그것을 본 김씨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아이 말이 맞아. 뭐요? 자네가 틀리고 이 아이가 맞다고. 도대체 뭔 말이요? 최 씨는 살짝 아이의 어깨를 밀어 그네를 움직였다. 그니께 이 아이가 사람이고 자네가 귀신이란께. 최 씨의 말에 김 씨는 갑자기 몰려오는 극심한 현기증을 이기려는 듯 모자를 벗더니 이마를 움켜쥐었다. 이봐 김 씨,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봐. 나무 토막처럼 1분이 넘도록 굳은 자세를 유지하던 김 씨가 긴 한숨을 몇 번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아파트 사람들이 불친절해진 게 아니었구먼. 날 못 알아본 게요. 그렇지? 김 씨의 물음에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떠나간 게 아니라 내 눈에서 사라져간 거고. 최 씨는 조용히 긍정의 대답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럼 자넨 뭐요? 내 친구가 아닌갑네? 퇴마사요? 뭐 퇴마사라고 불러불면 자네가 마치 악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지 않구먼. 그냥 법사라고 불러주게? 퇴마사면 어떻고 법사면 어떻단가? 귀신하고 노는 건 똑같은디. 근데 자넨 언제부터 내 친구 행세했는가? 며칠 전에 확인하러 잠시 왔다가 오늘 정식으로 의식을 치르면서 친구가 된 거라네. 아따, 난 겁나 오래전에 친구 먹은 걸로 알았는데 허망하구먼. 김 씨는 복받쳐오는 감정을 억누르는지 잠시 벗은 모자를 힘껏 움켜쥐었다. 죄씨, 아니 법사 양반, 이제 난 어떡하면 되는가? 그냥 노잣돈 챙기고 멀리 떠나시게나. 발이 닿는 곳으로 떠나면 된다네. 그려? 김 씨의 깨달음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의 눈앞에 환한 길이 하나 열렸다. 김 씨는 그 길을 한번 확인하고는 최 씨에게 물었다. 내 가족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디. 자넨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이었어. 물론 노인 소리 듣기엔 너무 젊긴 하지만. 그렇구먼. 여튼 고맙네 법사 양반. 난중에 얼굴 기억하려나 모르겠는지 저승에 오거든 거하게 술 한잔 나눕세. 그려, 조심해서 가게. 나중에 찾아가거든.
아는 척이나 해주게. 김 씨는 그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최 씨는 흔들지는 않았지만 손을 높게 들어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얼마를 걷던 김 씨가 고개를 돌려 큰 소리로 최 씨에게 물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진 아이를 잡다가 사고가 난겨. 그 아이는 살았고 자네만 이렇게 된겨. 그리고 아까 그 그네를 타던 그 아이가 자네가 구해준 그 아이여. 그렇구먼. 그 사고로 그 아이만 나를 알아봤나 보구먼.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자네를 위해 위령비도 세웠다네. 아, 근데 자꾸 자네가 나타나니까 오늘에서야 영혼을 달랠 제사를 지내게 된겨.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김 씨는 경직된 얼굴 표정을 풀고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제서야 어린아이도 겁먹은 표정을 지우고는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김 씨는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 아파트 사람들은 참 고맙도록 친절하구먼. 내 안에 루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시작은 본인 이름을 까먹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이 준비됐다거나 약 먹을 때가 됐다고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내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격하게 화를 냈다.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의 이름은 루시가 아니라고. 물론 난 단박에 치매를 의심했다. 둘 다 나이 돋게 들었고 그 나이대가 되면 누구나 걱정할 게 있으니까. 하지만 루시는 언제나 젊었다. 나이가 들어도 젊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매를 의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루시는 약 복용을 거부했다.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의사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나 역시 불안정한 상태의 그녀가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가족 주치의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었다. 꼭 다른 사람 같았다. 병원에 연락해 예약을 잡았지만 데스크 직원이 나와 아내 이름을 받아 적더니 아내의 상태에 대해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틀 전 2층에서 창문을 열려는 아내를 발견했다. 덜컥 겁이 났다. 루시의 정신 상태라면 그대로 뛰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다행히 아내가 뭘 더 하기 전에 저지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생각은 더 어두운 곳을 향해 갔고 결국 내가 존재를 믿었는지조차 모르는 것에까지 가능성을 두게 되었다. 바로 빙의. 우리 부부는 딱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내의 행동은 정말이지 이상했으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에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직 답장이 오진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바로 어젯밤에 일어났다. 아내의 머리를 마사지해주며 지금 잠시 아플 뿐이라며 위로해주고 있었다. 내가 언제든지 그녀의 옆을 지키겠노라고 약속하면서. 그러나 루시는 갑자기 과민 반응을 보이며 내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자긴 19살이고 내 아내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네 망할 아내녀는 뒤지고 없다고. 미친 늙은이라며 퍼부어댔다. 난 깜짝 놀랐다. 고개를 떨구자 루시의 손목과 손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다.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루시 안에 악마가 들어간 것 같다. 신체적 상해는 빙의의 신호라는 걸 아니까. 제발 이걸 멈출 수 있는 신부를 모셔오고 싶다. 아니면 묶은 사슬을 조금 풀어줄까? 마이클 얘기? 그래. 이젠 얘기해도 되겠지. 내 동생 마이클은 16살 때 외계인 손 증후군이란 희귀병을 진단받았지. 그 전까진 원인도 모를 발작이 마이클을 여러 번 죽일 뻔했어. 하지만 병명을 알고 나서부터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운동과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다행히 발작의 후유증을 거의 다 떨칠 수 있게 되었어. 이젠 정상적으로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된 데다 뒤떨어졌던 언어 장애도 많이 좋아졌지. 하지만 한 가지 최악의 부작용은 치료하지 못했어. 외계인 손 증후군 환자는 그 손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거나 혹은 아주 미미한 부분밖에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해. 마이클이 원치 않는데도 손은 제멋대로 움직였어. 물건을 잡거나 치거나. 마이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물건들을 넘어뜨리곤 했지. 특히나
식료품점 같은 곳에 갈 때는 왼손이 멋대로 날뛰지 않게 오른손으로 억누르고 있어야 했어. 그로부터 몇 년 뒤, 동생의 증세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어. 왼손을 다시 제어하기 위해 치료를 다시 받아봤지만 증세가 심각해져서 그 어떤 의사도 동생의 왼손을 치료할 수 없었어. 마이클의 왼손은 점점 악의로 차올랐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어. 전에는 물건을 잡고 넘어뜨리던 수준에서 이젠 막 던져대기 시작했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때리기 시작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마이클마저도 때리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26살이 되었을 때 오랜만에 날 찾아와 지난 1년간 있었던 얘기를 떨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어. 자신을 미친놈으로 볼까봐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못한 얘기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 1년 전에 재활치료 도중 치료사가 시킨 운동 결과가 정말 기묘했다고 했어. 마이클이 말하기를 치료사는 마이클의 오른손에 연필을 쥐어주고 이름을 쓰게 했대. 마이클이 이름을 다 쓰고 나자 이번엔 왼손에 연필을 쥐어주고 그 밑에 다시 이름을 써보라고 했는데 마이클이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치료사는 점점 공포에 질려갔다고 했어. 왼손은 쓰는 것을 마치자 연필을 내려놓고 종이를 치료사 쪽으로 되밀었고 마이클의 이름 아래 깔끔한 필체로 데니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어. 치료사는 마이클의 왼손에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마이클은 거부했지. 왼손이 다른 이름을 쓰는 것에 단단히 겁을 먹은 모양이야. 마이클은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 이 손은 다른 누군가의 손인 것 같다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기의 통제하에 둘 수 없다고. 그러던 차에 그 사건이 마이클의 공포를 더욱더 확대시킨 거야. 그 뒤론 마이클은 왼손이 아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이클은 오른손으로 주먹 쥔 왼손을 억누르고 있었지. 왼손은 내 손가락을 손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오른손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데니얼이란 이름을 들은 뒤에 본 탓인지 나 역시 점점 마이클의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은 교통사고를 냈어. 시멘트 벽을 시속 80마일로 들이박았어. 목격자들의 말로는 마치 자살 시도처럼 보였다고. 마이클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크게 다쳐 헬기로 유타 대학 병원까지 호송되어 치료받았어. 18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마이클은 외팔뚝이가 되어 나왔지. 사흘 뒤 마이클은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찬 방에서 깨어났고 침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내가 전하는 게 가장 낫겠다는 결론이 나서 나는 마이클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어. 왼팔을 절단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이클은 오른손을 얼굴로 가져가 울기 시작했어.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난 마이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지. 마이클은 이제 자유였으니까. 그게 내가 본 동생의 마지막 웃음이었어. 다음 날 병문안을 갔는데 마이클은 내게 말했어. 비록 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감각이 있다고. 가렵고 아픈 데다 물건을 건드리면 느낌이 온다고 했지. 의사가 말하길 신체를 절단한 환자들이 흔하게 겪는 일이라고 안심시켰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불안해했지. 그리고 마이클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어. 나는 마이클의 일주기가 되도록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엄두도 내지 못했었어. 마이클은 자살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어. 그때 그 사고는 데니얼이 한 짓이었지. 데니얼이 마이클의 얼굴을 후려치고 운전대를 잡아 벽으로 차를 몬 거라고 마이클이 얘기해줬어. 그 얘기를 들은 지 사흘 뒤 마이클은 병실 침상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 처음엔 자살로 추정됐지만 검시관이 목에서 왼손으로 낸 멍자국을 여럿 발견한 탓에 살인사건으로 바뀌었지.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왼손 자국을 제외한 증거라고는 병실 침상 탁자 위에 놓여있던 노트 조각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엔 단 3단어만 적혀 있었어. 데니얼은 자유야. 여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은 적은 없었지만 오늘이 마이클의 3주기야. 그리고 내 생각에도 마이클 역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줬으면 하지 않을까 싶어 너에게 말해주는 거야. 어릴 적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다. 부모님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 해도 하나 사주질 않으셨다. 옷은 주변 이웃집에서 물려준 걸 받아다 입었고 간식이라곤 얼음사탕뿐이었다. 의무 교육은 제대로 받았지만 필기구나 교과서는 다 물려받은 것이었다. 태어나서 내내 물려받은 물건만 써왔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다. 다만 딱 하나 싫은 게 있었다. 물려받은 책상이었다. 그 책상은 물려받은 물건인데도 아직 새 것처럼
윤이 반짝반짝 났다. 서랍을 열면 나무 냄새가 훅 풍겨와서 나는 그 향기 맡는 걸 즐기곤 했다. 처음 그 책상을 받고 나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한가할 때면 분수에 맞지 않게 거기에 앉아 책을 읽는 게 내 기쁨이었다. 하지만 책상을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체험을 했다.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책을 읽는데 오른쪽 다리에서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다. 하지만 책을 읽고 있는 와중이었기에 다리에 느껴지는 감각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다리를 조금 빼서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게 할 뿐. 그러나 잠시 뒤 또 서늘한 것이 다리에 닿았다. 기분 나빠서 나는 오른발로 서늘한 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발끝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시선은 책에 꽂혀 있었지만 의식은 책상 아래 발끝에 몰려 있었다. 난 오른쪽 다리를 슬쩍 움직여 그것의 표면을 어루만졌다.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듯했다. 부드러운가 싶으면 딱딱한 곳도 있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발끝은 할 듯 그것의 표면을 훑다가 마지막으로 위쪽을 향했다. 가는 실 같은 게 수도 없이 느껴진다는 걸 알아차림과 동시에 나는 내 발에 뭐가 닿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몸을 숙여 책상 아래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창백한 사내아이가 있었다. 내 발끝은 사내아이의 머리에 닿고 있었다. 나는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책상 아래 사내아이를 향하고 있었다. 사내아이 역시 미동도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채 일어서지도 못하고 나는 엉금엉금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가 금방 본 걸 울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믿어주질 않았다. 만약 믿어주더라도 우리 집에 책상 살 돈은 없으니 바꿔줄 리도 없었다. 결국 난 초등학교 시절 내내 그 책상을 사용했다.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노라면 종종 다리에 서늘한 것이 닿을 때가 있었지만 책상 아래를 보지는 않았다. 또 그 아이와 마주칠까 무서웠으니까.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보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여 넘길 생각이었다. 중학생이 된 후 난 어머니에게 슬쩍 물어봤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은 누구한테 받아왔냐고. 어머니는 조금 곤란하다는 얼굴을 하더니 그 책상은 와타루쿤네 집에서 받아온 거라고 했다. 와타루쿤은 나와 동갑으로 함께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며칠 전 와타루쿤은 강에 떨어져 죽었다. 머리가 좋았던 와타루쿤은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다. 내가 쓰고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며 앞으로 시작될 학교 생활을 두근대며 기다린 게 아니었을까? 사정을 알게 된 나는 책상 아래 있는 와타루쿤이 더는 무섭지 않았다.
와타루 군이 이루지 못한 꿈만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작정이었다. 그 후로도 와타루 군은 내 다리를 만지곤 했다. 난 와타루 군이 다리를 만질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라 여겼다. 와타루 군의 격려 덕분인지 나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교에서는 야구가 유행하게 되었다. 나도 끼고 싶었지만 야구 배트나 글러브를 살 돈이 없었다. 난 여느 때처럼 아버지에게 졸랐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기다리거라. 라고 말했다. 몇 개월 뒤 아버지는 배트와 글러브를 내게 건네주었다. 또다시 물려받은 것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야구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난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신나게 야구를 즐겼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내 글러브를 보고 말했다. 그거 요시로 글러브 아니냐? 요시로는 학교 야구부에서 뛰던 같은 반 친구였다. 재능이 있어 신입생인데도 주전으로 뛸 정도였다. 하지만 요시로는 얼마 전 죽은 터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다 강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내가 쓰는 글러브가 요시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다짐했다. 요시로가 아쉬워하지 않게 그 녀석 목까지 열심히 야구하자고. 그때 문득 생각했다. 요시로와 와타루 군은 묘하게 닮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일찍 죽은 데다 사인도 죽은 장소도 같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유품을 내가 쓰고 있다. 이런 우연이 있는 걸까? 몇 개월 뒤 난 다시 아버지를 졸랐다. 이번엔 게임기가 갖고 싶었으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조금 기다려보거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2주 뒤 아버지는 게임기를 가져다 주었다. 또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게임기를 받기 얼마 전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떠올랐다. 근처 강에서 중학생이 빠져 죽었다는 기사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날 밤 평소처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몇 년간 나는 그게 죽은 와타루 군이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무언가는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 지금도 책상 아래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다.